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나설 때라며 관련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사법부의 편향성과 재판 지연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늘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임명 동의안 표결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에 쓴소리를 이어가는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침묵하던 이재명 대표는 통합을 강조한 메시지를 내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청원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의 최대 도시 칸 유니스에 개전 이후 가장 강력한 공습을 가하고 처음으로 탱크를 동원한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이어지며 가자지구 남부 의료시설의 환자가 수용 인원의 3배 달하는 등 한계를 맞은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급격히 확산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어린이 환자가 국내에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폐렴은 다른 질환과 함께 유행할 우려까지 겹치면서 감염병 대응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포근한 날씨지만 중국발 스모그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 이제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모든 과정의 정신 건강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신 건강의 대표적 지표 중 하나인 자살률. 한국은 수년째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입니다. 하루 평균 35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 정부가 이런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서 자살률이 1위이고 또 행복 지수는 꼴찌입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이를 위해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정신질환을 더는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어젠다로 삼아 챙기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재 10년 주기인 정신건강검진을 청년층부터 2년 주기로 크게 줄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항목도 확대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 등을 쉽게 털어놓을 기회도 늘려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정기적인 신체 건강검진으로 몸속 질병을 미리 잡아내듯 마음속 정신건강을 대상으로도 국가 차원의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체 139병상에 그치는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확대 설치하고 회복 지원을 위한 재활시설과 관련 서비스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은 새로 만들어질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총괄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뿌리부터 바꾸는 과정들을 윤 대통령이 하나하나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신체 건강 관리를 넘어 이제 마음에 투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가 실제 자살률 감소 등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으로 강조한 건 바로 조기에 정신질환을 발견하고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정신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단축하면서 청년층 300만 명 정도가 매년 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검진 결과 위험군뿐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은 160만 명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중고위험군으로 분류된 8만 명은 당장 내년부터 상담 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위험군으로 나오거나 동네 의원에서 진단받는 경우도 상담 치료로 연결됩니다. 보건당국은 해마다 대상자를 늘려
위험군이 아닌 사람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4년 뒤엔 전 국민의 1%에 해당하는 50만 명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상담은 한 번에 1시간씩 평균 8번 정도 받고 바우처를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늘어나는 대상자를 고려해 국가 자격증을 지닌 정신건강 전문 요원과 임상심리사 외에도 민간 자격자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젊을 때 발병률이 높은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기 발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조울증, 조현병 등 주요 정신질환이 20, 30대에 주로 발병한다는 것 하나와 조기 발견 시 상담과 약물 치료 등으로 적절한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심리상담 관련 예산은 286억 원 정도로 향후 5년 동안 7,8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증 정신질환 관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24시간 응급 현장에 출동할 인력을 확충하고 폐쇄병동 등 치료 수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 퇴원 후 주사제 같은 치료제의 본인 부담금도 완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신건강혁신안이 청년층에 집중되다 보니 노인이나 소아청소년의 정신질환 대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정신장애인의 보험 가입 장벽이나 취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선언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틀 동안의 청문회 중 첫날인 어제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와 주요 정치권 인사들의 재판 지연 문제를 엮는 데 주력했고 야당은 보수적인 판결에 아쉬움을 내비치며 사법부가 검찰의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벌써 2달째 비어있는 사법부 수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당 소속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인사청문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으며 간신히 첫발을 뗐습니다. 이틀간의 청문회 중 첫날, 과거 대법관 임명 당시 무난한 국회 청문회를 치렀던 만큼 신상이나 도덕성 관련 의혹 제기는 사실상 없다시피 했습니다. 동료 후배 법관인데 딱 한 명의 대한민국의 법관을 뽑으라 하면은 우리 후보자님이다. 이렇게 국가에 대한 책임감 같은 사명감들 이런 것들 다시 살아나게 한다고 하면 역사는 없는 대법원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다만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큰 주제를 둘러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사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 선거 개입 연루자 등 야권 관계자들의 재판만 의도적으로 늦추며 적지 않은 혜택을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지연된 재판의 수혜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 아니면 민주당 인사들만 지금 누리고 있어요.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했다고 재차 주장하며 공정한 사법부로의 회귀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반면 야당은 법원이 영장 발부를 남발한다는 걸 고리로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 문제를 꺼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13번을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판기냐 이런 비판 들어보셨습니까? 야당은 과거 판결을 거론하며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로 분류되는 조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14세 여아가 사랑했다라는 판결, 이거 1, 2심에서는 중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은 겁니다. 조 후보자는 법률 원칙을 따랐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헌법을 받들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장관과 달리 국회의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청문회는 하루 더 남았지만 여야는 큰 이견이 없으면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조희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야당이 그날 이른바 쌍특검의 상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뒤를 이을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논의가 오늘 다시 진행됩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후보 8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2명을 누구로 확정할지 협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30일 2차 회의에서 한 차례 후보 압축을 시도했지만 합의하지 못해 오늘 재차 회의를 잡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에 대한 심사가 상임위 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우주항공청법을 1법안 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의 쟁점 사안을 논의했지만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근 군사정찰위성과 고체연료 발사체가 연이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우리 군의 킬체인 구축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군의 3축체계 가운데 킬체인에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타격하는 개념이 포함돼 우리 군은 다수의 정찰위성 확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의 3축체계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와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인 KMPR로 구성돼 있습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맞서 미사일 방어체계 KAMD가 처음 도입됐고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핵 보유국을 명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3형을 공개한 2012년에 킬체인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 공격 임박 시 이를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선제 타격 개념은 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금강과 샘해, 글로벌 호크 등 감시 정찰 자산에 더해 2014년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군사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기로 결정했고 10년 가까이 지난 올해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이자 독자적 우주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 발사에 성공하면서 소형 정찰위성 확보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킬체인은 억제가 주요 목표지만 확전을 부를 수 있는 선제 타격 개념이 포함된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 획득이 중요해 정찰 위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과 우주 등의 다층적이고 다방면 감시 체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킬체인은 적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 공격으로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동 시 발사대 등의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해 정찰 위성 자산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킬체인의 감시 체계는 특히 유사시 미사일 방어망과 대량 응징 보복 수단에도 사전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의 핵심 조건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한일 북핵 수석 대표가 북한을 향해 핵무력 강화를 통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이 방한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 수석 대표와 만나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정세 관련 평가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모텔 업주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모텔 업주가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80대 건물주인 살인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40대 모텔업주 조모 씨를 의심했습니다. 살인범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살인기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20일 가까이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정황이 담긴 새로운 물증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우선 주차 관리인 30대 김모 씨에게 조 씨가 살인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조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했습니다. 범행 석 달 전인 지난 8월 촬영된 영상에는 건물 옥상과 피해자 사무실 위치 등을 설명하며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린 정황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 직후 김 씨가 모텔 곳곳에 묻힌 혈흔을 조 씨가 닦아 없애는 장면이 포착된 CCTV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김 씨가 코피를 흘린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혈흔의 양이 많아 코피라고 보긴 어렵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피해를 나눈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라며 피해자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는 조 씨의 꼬드김에 넘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지적장애인 김 씨의 진술만 있던 상황. 경찰은 새로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조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5년 전에 전역한 간부에게 군복무 당시 연차를 초과 사용했다며 환수를 통보한 사례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규정에서 정한 기간보다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한 군 간부가 1년 동안 평균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스템 오류를 고치는 게 급선무로 보이지만 군은 개인의 부주의 문제도 있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역 중사 A씨가 환수 비용을 내라는 부대 전화를 받은 이유는 연차를 규정보다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미 5년 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난 상황인데 돈을 내라. 결과적으로 그 말만 하려고 전화를 했으니까.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6,500여 명에 이르는 전현직 간부가 규정된 일수보다 더 많은 휴가를 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로 설명이 없고 얼마 금액이랑 계좌번호 알려줄 거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 자원이 정해진 일수를 초과해 휴가를 떠나면서 국방전력에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해 국방부가 돌려받아야 한다고 추산하는 금액은 15억 원에서 2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수받은 금액은 5억 6천만 원,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역 간부의 경우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수밖에 없는데 받지 않으면 별다른 도리가 없고 그마저도 전역한 지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시효가 만료돼 환수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전산에 남은 휴가를 썼을 뿐 휴가 일수가 늘어난 원인이 시스템 오류에 있다면 개인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군인들이 무단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시스템상에서 군대의 승인을 받아서 다 휴가를 간 거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결국 오류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군 내부 전산망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휴가도 명령입니다. 잘못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나 또 한 해 한 1,000명씩 잘못 나간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규정에 따른 연차보다 더 많이 부여된 휴가 시스템 오류도 있지만 개인들 부주의로 과도하게 연차를 사용한 문제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군 간부 수천 명이 연차를 규정으로 정한 기간보다 더 많이 쓸 수 있었는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탄 승용차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과천 봉담 도시고속화도로 월암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중에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사고 직후 머리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던 상점의 주인이 실종된 지 약 4시간 만에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전북 익산에서 60대 A씨를 찾아 가족에 인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후 4시 반쯤 수원 매산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자녀의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해외 원정 도박 자금을 불법으로 환전한 이른바 환치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송금이 자유로운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현지에서 현금화하는 수법을 썼는데 국내에서 적발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 세관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는 곳이지만 금고를 여니 현금 따발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나라 돈을 해외로 몰래 보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환전 업무를 해왔던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담당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여기서 뭐 차로 살러 올
오는 사람이 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최저파이는 예. 그러고서 이거 돈 회계 달라고. 이들 조직은 국내에서 받은 원화를 가상자산으로 바꿔 송금한 뒤 다시 필리핀 현지 카지노에서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흘러간 거액의 돈은 고스란히 원정 도박을 하는 데 쓰였습니다. 달러와 연동돼 가치가 안정화된 가상자산 테더의 특성을 이용한 건데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오간 돈만 1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희 수사기관의 그 수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국내에 비밀 사무소를 두고 이제 모금책 도박꾼들이 왔을 경우에는 그 도박꾼들의 자금 증빙까지도 받아가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이뿐 아니라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싼 값에 사기 위해 유령 회사에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불법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총책 40대 A씨를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6명과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해외로 달아난 나머지 일당 2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반년, 정부는 약 9,100여 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세입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도 여전한데 이를 구제할 추가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1세대 빌라왕 진모 씨, 무자본 갭 투자로 임차인 20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426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인천 건축왕 남모 씨 일당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533채를 갖고 43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였습니다. 악몽 같은 전세 사기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임차인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하다못해 검찰청에도 가보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계속적으로 검색도 해보고 또 주위에도 물어보고. 이에 여야가 합심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지 반년. 정부는 특별법 시행 후 첫 국회 보고에서 9,100여 명에 달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3,800건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지원 실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상당수인 약 43%가 무자본 갭 투기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부풀려 받아 주택 매매 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사기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20, 30대 청년층이었고 수도권 이외에도 부산, 대전 순으로 많았습니다. 2030 청년층이 1,042명으로서 84%가 청년층이 지금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2억 원 이하가 98%, 오피스텔과 다세대가 84%로. 하지만 다가구 주택 거주자 등 현행법상 사각지대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로 내주는 정책을 펴는데 다가구의 경우 매입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가구 피해자들에게는 이게 보증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안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통매입을 하든 뭐를 하든 매입 방식이요. 일단 정부는 매입이 곤란한 경우 개별 가구별로 LH가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거나 이마저도 안 될 경우 인근에 확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3단계 지원 체계를 기본 방향으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는 전체 임차인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 동의만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을 특별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구제 후 구상을 주장하는 야당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여당의 의견 차로 논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최근 금값과 비트코인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국제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이 더해진 영향인데 값이 오른다고 섣불리 투자하기보단 먼저 시장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게 좋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금값은 최근 온스당 2,135달러, 우리 돈 278만 6천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이 장중 87,91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금값은 10월 초부터 상승세를 타더니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번지며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와 경기 불황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다만 최고가 경신 하루 만에 2%가량 가격이 내려가기도 한 만큼 금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겠다라는 차원에서 금이라든가 은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생존의 관점,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나의 자산 정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도 지난해 초 이후 처음으로 42,000달러, 우리 돈 5,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50% 이상 치솟은 겁니다.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 공급량이 줄어드는 반감기가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데다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가 곧 승인될 거란 기대감이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거품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지표가 발표되거나 할 때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이 코인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과 달리 비트코인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인 만큼 투자는 어디까지나 여유자금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미국 노동시장 수요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 구인 건수가 10월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10월 민간 기업 구인 건수는 전달보다 61만 7천 건 감소한 870만 건으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940만 건에도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미국 노동시장 수요 측면의 강세가 약화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북 한 유니스 지역에 개전 이후 가장 강력한 공습을 가하고 처음으로 탱크를 동원해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 때문에 40명이 넘게 숨졌다고 주장했는데 이스라엘군은 미리 대피를 권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하마스 군사시설로 지목된 건물들에 차례차례 폭탄이 떨어지고 해군이 바다에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운 지상군도 속속 진입합니다. 영국 BBC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 인근에 통신을 끊은 채 개전 이후 최고 강도의 공습을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칸 유니스 북부와 동부에 50차례 넘는 공격이 집중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주민들에게 미리 전단지나 소셜미디어로 대피를 권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ve been making again with everything we have at in our capabilities, every effort we can to facilitate the movement of civilians in the south in order to mitigate civilian casualties. 하지만 일대 병원은 미처 공습을 피하지 못한 민간인 사상자들로 넘쳐납니다. 3살 위 언니와 함께 있다 다친 6살 이 소녀도 그중 한 명입니다. بدي ماما بدي الماما مش سجالة شو فيها ماما هدا اجت بدي مريم بدي اخواتي بدي تيسير 통신 두절로 구급대와 연락이 안 되면서 민간 차량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로이터 통신에 40구가 넘는 시신이 칸 유니스 서부 나세르 병원에 실려왔다고 전했습니다. ليش؟ شو ذنبهم؟ شو ذنبهم؟ بتهمة شو قتلوا؟ شو الجريمة اللي ارتكبوها عشان يموتوا هذه الموتى؟ 숨어있는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한 가자 남부에 대한 공격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북부에서 떠밀려 피난 온 수십만 명의 주민이 남부에 머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의 지상전이 본격화한다면 또다시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미국이 서한 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인 수십 명에 대해서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 국무부가 조만간 이러한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20여 년 전 클린턴 행정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이후 서한 지구 내 정착촌에 사는 이스라엘인 극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증가하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3일 인도네시아 무라피 화산 폭발로 인한 사망자가 2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태국에서는 버스가 나무를 들이받아 14명이 숨졌고 인도에서는 사이클론으로 13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폭발한 인도네시아의 무라피 화산 실종자들이 결국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종 신고된 12명 가운데 11명이 주검으로 발견됐는데 당국은 나머지 1명도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Terevakuasi dan sudah dimasukkan ke ambulan. Selanjutnya diserahkan ke rumah sakit untuk diPN. 구조 당국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산에 오른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1시쯤 도로를 달리던 2층 관광버스가 미끄러지면서 나무와 충돌했습니다. 승객 등 49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14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버스는 방콕에서 출발해 남부 송클라주 나타위 지역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탑승자는 대부분 태국인과 미얀마인입니다. 경찰은 생존한 운전사의 혈액 검사를 의뢰하는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열대 저기압인 사이클론 미차옹이 인도 남동부로 접근하면서 첸나이 도심이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구조대는 차 대신 보트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에 거대한 나무가 주택을 덮치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해 최소한 13명이 숨졌습니다. 25개 마을이 범람해 15,000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한때 첸나이 공항이 폐쇄되고 철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향해 연일 날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이 몰아낸다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며 사실상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일부 당원들의 출당 청원에 대한 반응이었는데 그간 이 전 대표의 행보에 침묵하던 이재명 대표는 통합의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내며 해당 청원에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등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이딴 쓴소리를 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일부 당원들이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이틀 만에 2만 명 동의를 얻었는데 이에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불쾌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몰아내주기를 혹시 바라십니까? 바라는 거 바라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탈당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의 당내 역할론에는 거리를 두고 신당 창당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기도 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민국이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한 역할도 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의 명분 쌓기일지 아니면 당내 비명계 공천 불이익을 미연에 막기 위한 행보인지 당 안팎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자임했다는 분석엔 이견이 없습니다. 그간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말을 아끼던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출당 청원에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분열 조짐이 가시화되자 고심 끝에 SNS에 글을 올려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일부 강성당원들의 목소리와 거리 두기에 나선 겁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를 포함한 전임 총리 연합론까지 거론되자 친명계 쪽도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고
이낙연 신당? 대표께서 예. 직접 뭐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예.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민주당의 역사와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다른 가치, 다른 정당 노선을 가지고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요. 일부 비명계도 일단 제3지대 결집엔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와는 교감이 없습니다. 이 제1당 민주당 이 국민들께 더 다가가고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얻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도 조국 신당과 맞물려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들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명의 기치를 내건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가 내년 총선 판도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획정안을 보면 서울 노원구 가불병 지역이 가불로 통합되고 전북 김제시 부안군 지역이 다른 지역구로 편입되면서 서울과 전북 의석수가 한 석씩 줄어들었습니다. 인천에선 서구 지역구 한 석이 늘었고 경기에선 3개 지역구가 늘고 2개가 합쳐지면서 결과적으로 한 석이 추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이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돼 편파적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인구 대비 선거구 수를 고려해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 안산시에서 하나씩 선거구를 줄이자고 제안했는데 오히려 경기도가 2개 줄고 서울은 1개만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편파적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YTN에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1월 31일자 기준 인구와 상한 기준으로 분구와 통합을 정한 것이라 당리당략적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YTN은 거의 초토화된 완도의 전복 양식장 실태를 지난 9월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어민들은 바다의 온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치단체가 제대로 피해 조사를 하지 않아서 보상을 받을 기회도 놓쳤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복 양식 어민의 삶의 터전인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양식장에 틀을 들어 올리자 전복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다 죽은 것들입니다. 25도 이상이면 전복이 폐사가 나기 시작하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전체 죽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을까지 이어져서 폐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폐사에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고. 석 달 만에 다시 찾은 완도의 전복 양식장.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장에서 살아있는 전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름에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전복이 폐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데미지 입은 전복들이 폐사가 발생하여 이 가두리는 한 70% 정도 폐사를 한 것 같습니다. 어민들은 지난 여름 고수온 때문에 전복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여름 완도 바다의 온도는 27도 이상이 한 달가량 유지됐습니다. 60% 70% 이상 기본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완도군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어민들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꼭 좀 뭔가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완도군은 전복의 한계 수온 기준이 28도인데 완도 바다 수온이 하루 평균 28도를 도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온이 28도를 넘지 않아 고수온 피해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고수온을 처리해왔던데요. 한계 수온을 적용해서 28도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고수온으로 보기 어렵다. 고수온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자료가 현재 없는. 하지만 국립수산과학원은 특정 수온에서만 고수온 피해가 인정된다는 규정은 전혀 없고 급격한 수온 편차 등 해양 환경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은 합동조사단조차 꾸리지 않으면서 아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완도군의 안이한 행정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판매가 되지 않는 게 올 여름에 가두리에 그대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있어서 기른 전복들이 다 이렇게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완도군은 내년부터 수온별 전복 생존율 측정을 위한 연구를 뒤늦게 시작할 예정이지만 전복 양식 어민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한 어민의 어려움을 먼저 챙기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오세훈입니다. SRT 운영사의 입찰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SR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강남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SR 본사의 수사관을 보내 사무실 PC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 주식회사 SR이 고속철도 차량을 발주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단 명단 유출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김상철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 김 회장의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어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상화폐 아로하나 발행업체 대표 A 씨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중국에서 급격히 확산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어린이 환자가 국내에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폐렴은 다른 질환과 함께 유행할 우려까지 겹치면서 감염병 대응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 병원 대기실에 진료를 기다리는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호흡기 질환 증세로 마스크를 쓴 어린이 대기자는 수십 명에 이르고 병상 50개도 모두 찼습니다. 최근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진단을 받는 상황. 병원을 함께 찾은 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중국 폐렴 유행도 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그쪽 계열인 것 같은데 더 자세한 건 검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내 마이코플라즈마 입원 환자는 최근 4주 동안 2배로 늘어나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 열났는데 내일 됐더니 애가 기침을 말할 수 없이 많이 하고 그 다음날 됐더니 엑스레이가 허옇게 됐더라.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진행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 병원은 병실마저 부족한 상황이라 진단을 받고도 입원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그러나 최근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2019년 유행 때보다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소아 감염병은 급격한 확산 가능성이 큰데 중국이나 타이완 등의 마이코플라즈마 확산세가 비상인 상황에서 국내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 면역력이 약해진 지금 시기에 독감이나 코로나 등과 함께 감염될 경우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의학계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세균이 더 강력해진 원인을 항생제의 내성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와 중국 상황을 공유하는 긴급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력 생산품 중 하나인 낸드 플래시 매출이 올해 3분기 소폭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완의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3분기 전 세계 낸드 매출이 직전 2분기보다 2.9% 증가한 92억 2,9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 같은 시장 리더들의 감산으로 구매자들이 공급 감소를 예상하고 적극적인 구매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12월 6일 미리 보낸 오늘입니다. 네, 오늘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무리합니다. 첫날이었던 어제 여야는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지만 후보자의 신상이나 도덕성 관련 의혹은 거의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다면 임명 동의안을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월부터 이어진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교사 업무를 맡는 교사들의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정부 여당은 학교폭력 처리 담당 인력 지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 전담 경찰관을 늘려서
관련 사안 처리를 돕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2호 공약으로 온 동네 초등 돌봄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을 주축으로 온 동네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자는 취지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서울 강서구 방어초등학교에서 교사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고 초등 돌봄 현황과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에 근무하고 있는 공항공사 자회사의 노조원들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파업에 들어갑니다. 전국공항노동조합은 남부와 KC 공항서비스, 그리고 항공보안 파트너스 등 공사의 자회사 3곳의 노조원들이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통일교 유관단체장과 자리를 함께했다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습입니다.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파문에 이어 또 다른 악재가 터지면서 기시다 내각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통일교 관련 단체 대표와의 연계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정조 회장 시절인 2019년 10월 뉴트 깅리치 미국 전 하원 의원과 회동했는데 통일교 유관 단체인 천주평화연합 일본 지부 의장 등도 동석했다며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통일교와 자민당의 오랜 유착 관계가 부각되자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자신과 통일교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이 공개되며 거짓말 논란까지 나왔지만 기시다 총리는 여전히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その際の同席者については承知していない、そのように申し上げました。しかし写真があったとしても今申し上げた私の認識は変わりはありません。 여기에 집권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 의원들의 비자금 수수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정치 행사 등을 통해 마련한 비자금의 규모는 1억엔, 우리 돈 8억 9천만 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루된 의원이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국회에서는 아베파 출신 강요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キックバックの問題ですね。鈴木大臣はもらったことがあるのかないのか。キックバックを受け取ったことはないかということのご質問に対しまして、ありませんとお答え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けれども、先ほど申し上げたとおり、派閥において事実確認の上、対応するものと認識いたしております。 도쿄지검이 아베파 사무총장 출신 의원들에 대한 임의 조사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베파 사무총장 출신인 일본 정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捜査機関の活動内容等に関することであり、お答えを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 지지율 하락 속에 대형 악재가 끊이질 않으면서 기시다 내각은 위기에 위기를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어제 서울에서 외교 국장급 협의를 열고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서민정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신임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만나 한일 간 교류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는 그간 양국 외교부 간 여러 수준에서 이어오는 소통의 일환으로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 당국 간의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일방적 강압 조치의 부정적 결과에 대응하고 상쇄하는 방법에 대한 선언문에 막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과 그 동맹들에 의한 불법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증대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키움의 이정후가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들과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5천만 달러 이상의 단연 계약 전망이 현지에서 잇따르면서 키움도 설레는 분위기입니다. 양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정후의 시간이 막이 올랐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정후 포스팅을 30개 구단에 알리면서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구단과도 자유롭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미 관심을 보인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양키스, 샌디에이고 외에 또 다른 부자 구단 뉴욕 매츠도 이정후 영입 전에 뛰어들었다는 현지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관심은 계약 규모입니다. MLB 네트워크와 팬그래프스가 4년 6천만 달러를 예상했고 ESPN이 5년 6,300만 달러,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루머스가 5년 5천만 달러, 디 애슬레틱이 4년 5,600만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이정후가 협상의 대가 보라스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어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 소속 구단 키움도 내심 설레는 분위기입니다. 현 포스팅 시스템은 선수가 2,500만 달러에 계약할 경우 보장 금액의 20%를 소속 구단이 보상금으로 가져갈 수 있고 계약 규모가 더 크면 초과 금액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후가 6천만 달러에 계약한다고 가정하면 키움이 챙길 수 있는 돈은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정후의 매제 LG 고우석도 함께 포스팅됐습니다. 앞서 오승환과 김광현을 영입한 전력이 있는 세인트루이스가 주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헐값엔 안 보낸다는 LG 구단의 조건에 만족하는 액수가 제시될지 관심입니다. 두 선수의 계약은 협상 시한인 내년 1월 4일이 임박해서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재정난으로 내년 봄에 폐관되는 서울대학로 학전소극장과 설립자 김민기 씨를 위해서 학전에서 성장한 문화예술인들이 학전 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엽니다. 내년 2월 28일부터 보름간 학전 블루에서 진행될 이 공연은 세부 방식을 계속 논의 중이지만 가수 두세 팀의 배우들이 중간중간 들어오는 형태로 기획됐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높고요. 낮 동안에도 1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5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경기와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겨울비도 내립니다. 비의 양은 5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2도, 청주 1.1도, 전주는 5.3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4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0도, 대전과 대구 13도, 광주는 15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